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접속하는 데는 뭐 별 무리가 없으셨나요? 이게 원래는 이제 그 대면 하면서 얼굴 보면서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저는 문화유산 전문 강사 이성기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 그 찬란한 우리 문화재 보고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많은 유물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유물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을 할 내용은 먼저 그 국립중앙박물관이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유물들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탄생이 됐어요. 그게 바로 고조선인데, 이 고조선의 이제 대표적인 유물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시대 나라별로 대표적인 유물들 한 두 가지씩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삼국시대의 그 고대 문화가 이제 일본으로 전파가 됐는데, 일본으로 전파된 그런 대표적인 유물 한 가지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의 탄생,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지 그 역사를 간단히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박물관인 제실박물관이 이제 190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설립이 된 거냐면은 그 순종 황제가 그 경운궁에 있다가 창덕궁으로 오셨어요. 오시고 나서 그 순종 황제를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창경궁 안에 그 다 아시죠? 동물원이 생기고 식물원이 생기고 그때 이제 박물관도 같이 생겼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제실박물관이었고요. 그 전각들 뭐 건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전각들 뭐 명정전이다, 뭐 환경전이다 이런 전각들을 개조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유물을 전시를 해 놨었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오다가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이 되었죠. 한일 강제 병합이 되고 나서 그 1911년에 그 제실박물관이 이관과 박물관으로 격화가 됐어요. 격화. 이제 그 당시에 한일 강제 병합 이후에 우리 조선 왕실이 이관가로 격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박물관도 이관가 박물관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제 이렇게 쭉 오다가 1938년에 이 덕수궁에 석조전이라고 있습니다. 석조전. 그 석조전 바로 옆에 석조전 별관이 있는데 이때 이제 별관이 만들어지면서 그 창경궁에 있던 그 박물관에 있던 유물들이 이제 이관가 미술관 쪽으로 다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관가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쭉 전시를 해 오다가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박물관의 이름이 또 바뀌어요. 국립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그 중앙청으로 알고 있었던 데 있죠? 일제시대 때는 조선총독부였어요. 그 조선 총독부 건물 일로 옮기면서 이름이 국립박물관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오다가 1972년에 이름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물관으로 바뀌고 나서 뭐 민속박물관에 있다가 중앙청 건물로 있다가 고궁박물관으로 이전이 됐다가 2005년에 용산에 이렇게 근사한 건물이 하나 지어졌죠? 박물관 건물이 하나 지어지면서 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는 중앙박물관이 버젓한 우리의 명실상부 박물관, 중앙박물관이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죠.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규모가 큰 박물관이에요. 유명한 박물관이죠. 70여만 점의 유물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은 오른쪽이 선사고대관이에요. 그래서 그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삼국시대까지 이렇게 유물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석기실로 들어가면은 돌만 보입니다. 돌. 전부 다 돌이에요. 돌. 근데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죠. 의미가 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요 돌, 여기 보이는 요 돌이 이름이 주먹도끼라고 합니다. 주먹도끼. 뭐, 그냥 뭐 굴러다니는 돌 같지는 않죠? 뭔가 가공을 하고 뭔가 쓰임새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주먹도끼인데
우리 구석기 문화가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는 선진적인 구석기 문화권. 선진적인 구석기 문화권은 이렇게 이게 돌을 이게 잘 가공해서 쓰여졌던 이런 구석기 문화를 선진적 구석기 문화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위치는 어디냐면은 서쪽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쪽 지역을 선진적인 구석기 문화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후진적인 구석기 문화권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반도를 비롯해서 동아시아권 여기는 후진적인 구석기 문화권이다. 이렇게 가공된 돌을 쓴 게 아니고 그냥 굴러다니는 돌, 이런 돌을 사용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모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모비우스. 이분이 이제 모비우스 이론을 이제 정립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깨졌어요. 이 모비우스 이론이 완벽하게 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자, 이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주한 미군 하사관이에요. 하사관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면서 한탄강, 지금의 연천 전곡리입니다. 한탄강 변에서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여성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다가 쭉 거기다가 이렇게 생긴 돌을 세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세 점을. 근데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 일반인들이 그냥 보고 봤으면은 아마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학창 시절에 고고학도였습니다. 고고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도 전공했으니까 이 돌이 뭔가 좀 비상한 돌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루트를 거쳐갖고 학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 돌이 아슐리안계 주목도끼였어요. 아슐리안계 주목도끼. 요게 바로 모비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선진적인 구석기 문화권에서 발견됐던 그런 이제 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반도에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한반도에서 발견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개의 주목도끼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한반도를 비롯한 이쪽 아시아권에도 동아시아권에도 선진적인 구석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모비우스 이론이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구석기 고고학계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주먹도끼가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을 것 같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돌로만 쓰인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을 것 같습니다. 뭐 사냥도 하고 그다음에 사냥에 가죽도 벗기고 뭐 땅도 파고 이런 용도로 쓰였을 것 같죠. 그래서 이 도끼를 보면서 우리가 구석기의 문화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문화가 어떤 문화권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이제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구석기 시대에 불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불을 언제 사용했는지 좀 궁금했었죠? 구석기 문화 시대부터 불을 사용했어요. 이 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 인류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먹도끼 같이 이렇게 가공한 돌, 뗀석기라고 하거든요. 그런 뗀석기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사냥도 하고, 채집하고, 어로하고. 그리고 주로 생활했던 것은 강가나 동굴에서, 주로 동굴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구석기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로 갑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이런, 전부 다 돌만 보이죠? 주먹도끼, 뭐 흑요석, 승배 찌르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됐는지는 이제 알고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석기실로 가겠습니다. 자, 신석기실로 가니까 이렇게 생긴 토기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빗살 무늬가 막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밑이 뾰족합니다. 이게 밑이 뾰족한데 어떻게 세웠을까? 이렇게 갖고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톡이니까 아무래도 이 안에 뭔가를 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밑이 뾰족한 거 보니까 뭔가 묻어서 사용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묻어서 사용한 거예요. 자, 주로 신석기인들은 어디서 생활했냐면은 강가나 바닷가 쪽에서 생활했어요. 거기는 땅들이 좀 이렇게 부드럽죠? 부드러운 땅 위에 생활했기 때문에 이런 토기를 만들어서 밑에 보면은 묻었죠?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농산물도 담고 여러 가지 물건을 담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할 줄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끓여서 뭔가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석기 문화의 특징을 보면은
토기 사용했다는 거예요. 토기. 아까 같은 이런 토기를 사용했다는 거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 밭농사. 논농사는 아직 못 지었어요. 벼는 생산을 못했고, 조나 피나 수수 같은 이런 농산물들, 이런 밭농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농사를 하다 보니까 이동 생활을 하지는 않죠. 정착해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강가나 해안가 쪽에 정착을 해서 농사 짓고 그다음에 토기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용했던 게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유물들이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유물입니다. 제가 다 설명 못 드리는 게 조금 애석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를 지나가서 청동기 시로 갑니다. 자, 청동기 시를 갔더니, 요런 게 보여요. 이런 게. 이게 이제 이름이 청동거울이에요. 청동거울. 이게 무늬가 굉장히 세세합니다. 예. 뭐 아주 정교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요런 이제 그 거울이 있는데, 요 지금 보이는 면은 뒷면입니다. 뒷면. 앞면을 보면은 반들반들해요. 깨끗하게 닦아서 보면은 마치 거울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청동거울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라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이, 여인들이 뭐 멋을 부리기 위해서 거울로 사용했을까요? 예. 아니면은 남성들이 뭐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뭐 이렇게 사용했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된 거냐면은 바로 이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부족장이에요. 제사장, 부족장. 그러니까 그 부족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몸에다가 여러 가지 장신구를 이제 치장을 하죠. 칼도 차고, 뭐 장신구 딱 들고, 가운데 보면은 거울을 목에 차고 있죠? 거울을. 이게 앞면에 거울을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 상태에서 높은 곳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일장 연설을 쫙 하고 있고, 밑에 백성들은 이제 밑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막 이제 한참 연설하고 있는데 갑자기 햇빛이 비쳤어요. 딱 비치면서 이 거울에 반사가 됐습니다. 반사가 되면 밑에 백성들한테 이제 쫙 비춰지겠죠? 그럼 위에 있는 제사장이 번쩍번쩍거립니다. 굉장히 신비하죠? 굉장히 우러러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장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이렇게 사용된 게 바로 이 청동 거울입니다. 글쎄, 이 내용을 잘 알고 우리가 박물관에서 가서 볼까요? 네, 저는 거의 모르고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알고 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청동기 문화의 특징입니다.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은 벼농사예요. 농사를 이제 완벽하게 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벼농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부족 단위도 굉장히 많은 부족이 이제 사는 부족 단위가 됐습니다. 농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농산물이 굉장히 이제 생산이 많이 되죠. 근데 어떤 곳은, 어떤 부족은 농산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쪽은 농산물이 좀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많은 농산물 한 대를 쳐들어가서 막 싸워요. 싸워서 농산물을 뺏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싸움이.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이 이제 발전하다 보면 정복시대,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벼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고,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기는 그룹이 있고 지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룹은 지배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는 그룹은 이제 피지배 계급. 그래서 계급이 발생이 됐습니다. 계급이 이제 이때부터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정착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신석기 시대도 정착을 했지만은, 정착생을 하고, 또 본격적인 농경 생활, 그 다음에 규모도 굉장히 마을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탄생이 됐습니다. 네. 그게 바로 고조선이에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청동기 실로 가면은 이런 유물들이 보입니다. 네. 굉장히 이제 아까 구석기나 신석기에 비하면 이제 세련된 이런 이제 유물들이죠. 유물들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명도전이라고 있어요. 명도전. 자,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화폐입니다. 화폐. 네, 화폐. 화폐인데 이게 어디 화폐냐면 연나라 화폐예요. 중국 연나라 화폐. 우리 고조선 바로 옆에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에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연나라가 있었는데 그 연나라 화폐가
우리 고조선 땅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의미는 뭐냐? 서로 교류를 했다는 거죠.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도전이 이제 한반도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탄생이 됩니다. 자, 고조선이 탄생이 됐는데 누가 이제 세웠냐? 우리 다 아시죠? 단군.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BC 2333년에 건국을 했죠.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우리 단군 신화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인 환웅이 이제 인간 세계를 지배하겠다라고 하면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인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호랑이하고 곰이 이제 환웅을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인간 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인간 되게 해달라. 그랬더니 환웅이 좋다. 내가 인간 되게 해줄 테니까 쑥 하고 마늘을 줍니다. 마늘을 주고서 동굴로 들어가서 100일만 참아라. 그러면 인간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곰하고 호랑이가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왔습니다. 육식동물이니까 쑥하고 마늘 도저히 못 먹죠. 근데 곰은 우직하게 먹고 견뎠어요. 그래갖고 3, 7일 만에 인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웅하고 이제 웅녀 결혼해가지고 탄생된 사람이 단군이에요. 이건 신화입니다. 현실적은 아니죠. 신화입니다. 어쨌든 그래갖고 단군이 탄생이 됐고 그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고조선을. 그러다가 이제 BC 108년에 한나라한테 망했어요. 한나라. 그 한나라는 이제 우리가 그 초한지로 다 아시죠? 초한지. 유방의 나라 한나라한테 이제 멸망을 BC 108년에 망했는데 무려 한 2200년 정도 이제 유지가 됐던 나라입니다. 고조선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결국 이제 멸망을 했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왼쪽에 이게 지도가 있고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여기가 이제 고조선의 영역이에요. 고조선의 영역. 근데 이 당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가 뭐 영역이다 아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고조선의 영역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은 이 안에 공통적으로 발견된 유물이 있었습니다. 아주 공통적으로 3가지 유물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 유물이 바로 뭐냐면은 요겁니다. 자, 고조선의 세력 범위, 고조선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북방식 고인돌, 그 다음에 요령식 동검,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요 3개가 집중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고조선의 땅이구나, 영역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추측을 하는 거죠. 자, 북방식 고인돌입니다. 북방식 고인돌은 맨 위에 보면은 이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양쪽에 옆에 큰 돌을 이제 땅에다 묻고 그 위에다가 엄청나게 큰 돌을 위에 얹힌 거예요. 이렇게 생긴 고인돌을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하죠. 자, 우리 고인돌이 용도가 뭘까요? 고인돌의 용도. 무덤입니다. 무덤. 고인돌은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시신을 어디다가 안치시켰느냐 하면은 이 땅에다 박은 두 돌 사이 그 안에다가 이제 시신이 안치가 되죠. 그러면 양옆에 뚫려 있네요. 뚫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도 돌로 막아놨어요.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 돌들은 다 없어지고 시신도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북방식 고인돌이에요. 마치 탁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탁자식 고인돌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북방식 고인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요령식 동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요령 땅은 지금의 만주 쪽에 만주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근데 마치 이게 중국의 악기에 비파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 비파라는 악기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갖고 비파형 동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또 집중적으로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미송리식 토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송리식 토기는 특징이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손잡이가. 그래서 요 3가지가 집중적으로 발견이 됐다 해갖고 거기가 고조선의 세력범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고인돌이 북방식 고인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북쪽에 만주 쪽이라든지 한반도 위에서 많이 발견된 건 북방식 고인돌이고 한반도 남쪽에서 많이 발견이 된 거는 남방식 고인돌이에요. 이 남방식 고인돌은 특징이 뭐냐면은 큰 돌 바로 밑에 땅 바로 위에 괸돌이 있습니다. 괸돌.
네 군데의 괸돌이 있어요. 그 괸돌 위에다가 큰 돌을 얹힌 게 남방식이에요. 그럼 시신은 어디다 안치하느냐? 땅 밑에다가 안치를 하겠죠? 땅 밑에 안치하고, 그 다음에 그 땅 위에 조그만 돌을 4개 놓고, 그 다음에 큰 돌을 얹힌 게 요게 남방식 고인돌입니다. 마치 바둑판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바둑판식 고인돌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요건 주로 그 한반도 남쪽에서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남방식 고인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석식 고인돌이 또 있습니다. 개석식. 요거는 괸돌이 없어요. 괸돌이 없고 땅에다 시신을 묻고 그 다음에 그 땅 위에다가 큰 돌만 얹혀 놓은 거. 요게 이제 개석식입니다. 여기는 한반도 그냥 전역에서 골고루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요런 돌을 개석식 고인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령식 동검 옆에 또 뭐 하나 있죠? 한국식 동검, 뭐 세형 동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요령식 동검은 이제 청동기 초기 중기 때 많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요게 청동기 후기 철기 쪽으로 가면은 이 세형 동검, 한국식 동검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근데 요거는 세형 동검은 뭐냐면 가늘쇠자입니다. 가늘쇠자. 이제 칼이 좀 가늘게 생겼죠? 그래서 가늘쇠자 썼고 세형 동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는 주로 어디서 발견됐냐면은 한반도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한국식 동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고조선은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삼국시대 가면은 제일 먼저 이제 고구려 실로 들어가는데 이 고구려 실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많은 유물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다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제가 2가지만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안다는 거하고 모른다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호명 그릇과 연가 7려면 금동열의 입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호명 그릇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릇이에요. 왼쪽에 이렇게 생긴 그릇인데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면은 경주에서 발견됐어요. 경주. 신라 땅. 경주 호우청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라의 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고구려의 유물입니다. 근데 어떻게 신라 땅에서 고구려 유물이 발견이 됐을까? 좀 신기하죠? 그리고 또 고구려 유물이 왜 신라 땅에 이렇게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이제 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밑에 보면은 밑에가 이제 글씨가 뭔가 써 있는 이 부분이 바닥 부분이에요. 바닥. 바닥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지, 호우십. 광개토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광개토지, 호태왕.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글자체가 이 만주 지린 쪽에 가면은 광개토 대왕 비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글자체하고 여기 요 그릇의 글자체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광개토 대왕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구나라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또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기록에 역사적인 사실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왜가 신라를 침공을 했습니다. 신라. 그때 신라의 왕은 내무왕이었어요. 내무왕 때 왜가 침공을 했는데 이제 위태위태해요. 나라가 거의 뭐 망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신라가 그 당시에 고구려의 왕이 광개토 대왕이었어요. 광개토 대왕한테 원병을 요청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 원병을 요청하니까 광개토 대왕이 좋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신라에 파병을 했어요. 한 5만 명의 병사를 이제 신라로 보내가지고 결국은 왜를 물리쳤습니다. 자, 광개토 대왕이 이제 신라를 도와갖고 물리쳤는데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갖고 뭐 돌아가진 않겠죠. 도와줬으니까 뭔가 지배권을 행사하게 돼요. 그래갖고 고구려가 신라에 무려 7년 동안 지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무랑의 아들이 소위 말해서 고구려에 인질로 가게 돼 있어요. 인질로 가서 이제 고구려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광개토 대왕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요 을묘년이라는 게 광개토 대왕 돌아가시고 나서 3년 후예요. 3년 후. 그러니까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첫 제사를 지낼 때 그때가 을묘년입니다. 그때 그 제사를 지내면서
요런 그릇을 만들었어요. 고구려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기념으로, 뭡니까, 인질로 와 있던 그 네마랑의 아들한테 이게 준 거예요. 줬는데 그 네마랑의 아들이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인질로 이제 풀려났을 거 아닙니까? 신라 땅에 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본인의 무덤에 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뭐 통해서 다른 사람 무덤에 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호종이 누구의 무덤인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따가 이제 신라 땅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굉장히 좀 요 사실을 모르고 만약에 이 호우명 그릇을 보면은 그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알면서 보면은 이게 신라 땅에서 발견이 됐지만은 고구려 유물이구나.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게 이 고구려의 이렇게 유물이 신라 땅에서 발견이 됐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요런 게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불상이죠. 불상인데, 요 불상이 또 어디서 발견됐냐면은 경남 의령 땅에서 발견됐어요. 경남 의령. 이것도 신라 땅이죠. 신라 땅에서 발견됐는데, 요거는 신라의 유물이 아니에요. 고구려의 유물입니다. 근데 어떻게 고구려의 유물인지는 어떻게 아느냐. 신라 땅에서 발견됐는데, 친절하게도 뭔가 이제 이게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부처상이 있고 그 뒤에 이렇게 둥그렇게 되는 걸 광배라고 하죠. 광배. 이제 빛이 반짝 비치는 걸 형상화시킨 겁니다. 그 광배 뒷면을 보니까 거기 뭔가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가만히 이제 보니까 연가 7년에 평양의 동사에서 1000개의 불상을 만들었다. 그래갖고 그걸 전국에 배포를 했는데 이 불상은 그 중에서 29번째의 것이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기록을 딱 해놨어요. 광배 뒷면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평양의 동사에서 만들었으니까 신라의 유물이 아니죠. 고구려 유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고구려 유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은 만들어진 연도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연도. 연가 7년에서 연가라는 건 뭐냐면은 고구려의 연호입니다. 연호. 고구려의 연호니까 연도를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가 7년이면 539년이에요. 539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유물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었다. 만들어진 연도를 알 수 있는 유물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유물이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유물이 바로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고구려 유물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백제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백제의 유물을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멋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맛있는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유물들이 이제 많이 있는 이 유물들의 유래가 조금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먼저 요걸 질문을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왕이나 왕비 무덤인 것 같아요. 이 봉비를 보니까 굉장히 크고 멋있어. 근데 어떤 무덤은 총이라고 합니다. 무슨 총이라고 하고, 또 어떤 무덤은 무슨 릉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거는 총이라고 하고 어떤 건 릉이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뭘까 하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자,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무덤의 주인을 모르면은 총이에요. 그 다음에 무덤의 주인을 알면은 릉입니다. 릉. 자, 총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무용총, 고구려의 무용총, 신라의 금관총, 천마총, 황남대총, 호우총. 많은 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릉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유물의 특징을 보고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무용총은 그 무용을 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해서 무용총. 금관이 발견돼서 금과총. 말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해서 천마총. 그죠? 황남대총은 그 황남동에 엄청나게 큰 무덤이다 해서 황남대총. 아까 호우명 그릇이 발견됐다고 해서 호우총. 이렇게 발견된 유물의 특징을 보고서 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자, 그 다음에 릉이라는 거는 무덤의 주인이 밝혀진 겁니다. 우리 백제의 무덤 중에서 유일하게 무령왕 릉만 백제의 주인이 밝혀졌어요. 그 주인이 밝혀진 무령왕 릉이 어떻게 발견이 됐느냐? 자, 그 백제의 무덤은요, 그 전부 다 도굴이 됐습니다. 백제의 무덤의 특징은 그 전부 다 도굴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었어요. 그래갖고 전부 도굴이 됐어요. 특히 이 백제는 수도를 2번 옮겼습니다. 첫 번째 수도가 이제 한성이에요. 한성 백제. 그 다음에 웅진으로 옮겨갖고 웅진 백제.
그 다음에 사비로 옮겨갖고 사비백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웅지는 지금의 공주예요, 공주. 공주에서 잠깐 이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임금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임금님의 무덤을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그래요. 송산리 고분군. 근데 송산리 고분군에 있는 무덤이 전부 독을 뗐어요. 유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총이라고 부를 것도 없어.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1호분, 2호분, 3호분, 4호분 이렇게 분으로 불렀어요. 근데 거기가 이 무덤이 물이 막 샜어요. 물이 막 새니까 배수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호분하고 6호분하고 요걸 이제 배수로 공사를 이제 하는 거죠. 삽으로 막 이렇게 땅을 파고 막 그러다가 우연찮게 무덤을 하나 발견했어요. 깨끗한 무덤. 아무도 손대지 않은, 독을 대지 않은, 몰랐으니까 독을 또 안 됐겠죠. 그런 무덤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것을 파고서 수습을 해보니까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유물들이 한 6천여 점, 한 5천여 점 발견됐어요. 5천여 점. 그래갖고 그 전에는 백제의 유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문화를 거의 가늠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그 발견됨으로 인해서 백제가 굉장히 찬란했던 문화를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자, 요게 발견될 당시 이제 물론 이제 좀 깨끗하게 정비하고 난 건데 무령왕릉의 내부가 있고요. 무령왕릉 내부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형태로 이제 무덤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 진묘수 동물이 하나 있어요. 동물. 이게 무덤을 지키는 동물, 수호 동물이에요. 진묘수라고 하고 그 바로 앞에 묘지석이 두 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 하나는 왕될 것이에요. 왕의 묘지석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그 안에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로.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백제 사마왕 누굴까? 역사적으로 기록을 찾아보니까 무령왕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백제에서 유일하게 무령왕릉이 이제 발견이 됐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유물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불교로 봤을 때는 획기적인 발견이었고요. 이제 이런 발견을 있어갖고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이런 유물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거기 무령왕릉에서 나왔어요. 이런 유물들이. 자, 그 다음에 무령왕릉 발견 이후에 또 하나 획기적인 발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요게 또 발견이 된 건데요. 요거는 이제 부여. 아까 사비백제 있지 않습니까? 사비백제가 이제 지금의 부여인데, 사비백제는 능산리 고분이에요. 능산리. 거기도 이제 왕들의 무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거기도 다 도굴이 됐습니다. 도굴이 되니까 그 고분 군 안에서는 유물이 하나 거의 없었어요. 근데 능산리 고분군 바로 옆에 절터가 있었습니다. 절터. 그 절터에서 우연찮게 이런 형태로 발견이 됐어요. 땅에 묻혀져 있는 게 이제 이런 형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걸 수습을 해가지고 잘 해보니까 이렇게 멋진 향로가 된 거예요. 향로가 이제 발견이 된 거죠. 높이가 무려 64cm예요. 보통 조그만 향로가 아니죠? 이건 망실에서 쓰는 그런 향로입니다. 무게가 11kg. 굉장히 큰 이제 향로고 이 공예품이 바로 백제의 불교 공예품 중에 걸작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런 멋진 작품이에요. 근데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유교, 도교, 불교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뚜껑 부분이 있어요. 밑에 연꽃 비슷하게 생긴 거 바로 위부터가 뚜껑입니다. 뚜껑이 굉장히 크죠. 그 안에 12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요. 12개의 구멍이 뚫려 있고 그게 저기 산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이제 유교와 불교가 이제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은 맨 위에 있는 저 새 같이 생겼죠? 봉황입니다. 봉황. 봉황이 이 목에다가 이제 여의주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봉황은 상상의 새입니다. 우리 태평성대. 아주 태평성대한 시기에만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새예요. 그래갖고 왕과 국가의 번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교적인 이념이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이게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요 산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 신선들이 사는 산이에요. 불로장생, 신선들. 요런 산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삼신산이라고 있어요. 삼신산. 그래서 동래산, 방장산, 영주산. 이걸 이제 삼신산이라고 하는데 그건 신선들이 사는 산이에요. 그 산 봉우리를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74개로. 그 산 봉우리가 있고 그 봉황 바로 밑에 보면은 악사가 있어요. 악사.
연주를 하는 악사가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새가 이렇게 봉황을 쳐다보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봉우리 74개 산봉우리 안에 신선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신선들이 있습니다. 그 신선들이 16명이 있는데, 뭐 낚시도 하고, 뭐 독서도 하고, 뭐 산책도 하고, 이런 모습의 형상으로 신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39마리의 동물들도 있습니다. 뭐 호랑이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사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상상 속의 동물도 있어요. 뭐 몸은 이제 사람 몸인데 얼굴이 새라든지, 뭐 코끼리의 코를 갖고 있는 뭐 새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상상 속의 이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래갖고 39마리의 동물들이 이렇게 산 안에 있어요. 요거는 도교를 의미합니다. 도교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제 연꽃이 이렇게 있죠. 요거는 연꽃이 3단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24개가 있는데, 요거는 불교를 의미합니다. 불교. 그래서 유교, 도교, 불교가 있고요. 그 밑에가 이제 받침대예요. 받침대인데, 용이 이렇게 그 향로를 받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굉장히 안정감이 있죠. 여기 이제 구름하고 용이 이렇게 좀 엉켜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부여박물관을 가면은요, 다른 건 별로 없어요. 딱 요거 하나를 굉장히 멋지게 이렇게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공주박물관이나 부여박물관을 가서 반드시 한 번은 봤으면 하는, 권장하고 싶은 그런 유물입니다. 자, 이상 백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로 가겠습니다. 자, 신라로 가면요, 굉장히 번쩍번쩍합니다. 신라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은요, 제가 여기 몇 가지만 해놨지만은, 가서 실제로 보면 막 번쩍번쩍해요. 막 다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금관, 팔찌, 목걸이, 뭐 신발, 뭐 귀걸이, 전부 다 금이에요. 그래서 신라는 황금의 나라다.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든 유물들이 굉장히 많다. 황금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대표적인 유물이 이제 금관입니다. 금관. 실제로 박물관에 가서 보면 금관은 방 하나에, 이렇게 하나에 딱 전시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멋있으면 방 하나를 차지했겠습니까? 그래서 신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금관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을 것 같죠? 13점밖에 안 돼요, 금관이. 그 중에서 7점이 신라에서 발견됐습니다. 7점. 그럼 나머지 6점은 가야에서 2점, 고구려에서 1점, 그 다음에 서아시아 쪽에서 3점.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금관이 7점이 신라에서 발견됐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 신라의 무덤은 발굴이 안 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 또 많은 양의 금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라를 대표하는 게 금관이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디서 발견됐냐면 황남대청에서 발견됐어요. 이 7개 중에 이제 황남대청에서 발견된 게 가장 조형미가 뛰어나고 멋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황남대청에서 발견이 됐고, 이 보면은 이제 앞단에, 이 앞에 보면은 이건 뭐 매산자로도 보이고 날출자로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하나 있고 양옆으로 2개가 이렇게 있어요. 앞에 하나 있고 양옆으로 있고, 그 다음에 뒤를 보면은 거기 사슴 뿔 모양으로 또 돼 있습니다. 사슴 뿔 모양. 그 다음에 보면은 안에 이 곱 있죠? 곱은 옥. 이렇게 좀 이렇게 굽어져 있는 곱은 옥들이 많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달개가 또 많이 달려 있어요. 달개는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은 번쩍번쩍 거리는 게 달개입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3단 드리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게 날출자 비슷하게 생긴 요게 나뭇가지를 형상한 건데, 요 나뭇가지의 의미가 뭐냐면은, 요거는 생명수라고 얘기해요. 생명. 하늘하고 이렇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늘 세계를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슴 뿔 모양은 뭐냐면은, 하늘의 정령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정령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나무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형상한 거고, 뒤는 하늘의 정령을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곱은 옥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곱은 옥은 마치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웅크려 있는 그런 태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탄생을, 다시 태어나고 싶은 염원을 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염원. 그 다음에 달개는 이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모양이죠. 근데 이 금관이 우리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은 다 왕이나 왕비가 쓰고 나오죠? 이렇게 쓰고 나옵니다. 자, 요게 이제 이걸 실제로 썼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무게가 한 1kg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한번 모 방송국에서 실물하고 똑같이 한번 만들었어요. 물론 금으로 만들지는 않고 이제 철 같은 걸로 만들었는데 무게는 똑같이, 그다음에 모양도 똑같이 해가지고 만들어갖고 실제로 한번 써봤습니다. 써갖고 이제 움직여 봤더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1m, 2m도 못 가요. 왜? 출렁출렁 거려갖고 못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덤에서 발견됐을 때 실제로 이게 쓰는 용도였으면은 이게 쓴 상태로 발견이 됐어야 되는데 쓴 상태가 아니고 얼굴을 덮고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이거는 이건 실제로 쓰는 용도는 아니었겠구나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럼 의미가 뭐냐? 이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 아주 높으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의 어떤 다시 탄생하고 싶은,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이제 가셔갖고도 지금과 같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은 그런 염원을 담고 있는 그런 부장품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라를 대표하는 유물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은, 이건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이게 어디 있었냐면은, 북한산에 가면 비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비봉. 굉장히 이제 높은 데 있는 이런 봉우리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그 북한산 비봉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워낙에 훼손도 많이 되고 이렇게 또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이게 국보 3호입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김정이라는 사람 아시죠? 김정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판독하기 전까지는 이게 누구의 비로 알고 있었냐면은 무학대사의 비로 알고 있었어요. 무학대사. 이 무학대사가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되고 나서 한양이 이제 도읍지로 선정이 될 때 무학대사가 한양을 굉장히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김정이 판독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김정희가 궁금했습니다. 저게 이제 무학대사 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게 무슨 글자가 써 있을까? 한번 내가 판독을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북한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판독이 안 돼요. 그걸 손으로 이렇게 짚었습니다. 손으로 하나씩 짚어서 판독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이게 무학대사 비로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 글자가 무슨 무학대사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데 무학대사는 글자는 없고 진흥대왕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진흥대왕. 그래서 이걸 깜짝 놀라고 다시 판독을 잘 해보니까 이게 이제 진흥대왕 비고, 이제 안에 내용이 그 진흥왕이 백제의 한강 유역을 빼앗았습니다. 백제로부터. 빼앗고 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다라고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희가 이게 이제 진흥대왕 비라는 걸 이제 판독이 됐고, 그 판독한 내용을 옆면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옆면에다가. 그게 바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오른쪽에 신라 진흥대왕 순수지비 병자 7월 김정희 김경연 레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신라 진흥대왕의 순수지비이다. 요거는 진흥대왕의 순수지비이고, 병자년 7월에 김정희하고 김경연이가 와서 요거를 읽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왔어요. 그리고 기록을 또 해놨습니다. 정축 6월 8일 김정희 조인영 레 심정잔자 68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정축년 6월 8일에 김정희하고 조인영이가 와서 요거를 판독을 다 해보니까 68자더라라고 기록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신라 진흥대왕의 비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모르고 보면은 이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천지차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또 신라의 유물도 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많은 유물을 소개시켜드리지 못한 게 좀 애석하긴 합니다. 자, 고개백제 신라 유물을 소개시켜드렸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박물관에 가면은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라는 게 있어요.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아주 대표적인 유물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의 유물을 한꺼번에 같이 전시 안 합니다. 박물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이 국보 78호 요거를 전시해 놓고, 그 다음에 또 일정 기간 동안은 83호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이렇게 전시를 해 놓거든요. 그만큼 이게
소중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반가라는 건 뭐냐면은 이 무릎 위에다가 발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게 반가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라는 것은 이렇게 손을 얼굴에다 이렇게 올라갔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는 요거예요. 그래서 반가, 사유상 이렇게 된 건데 요게 이제 삼국시대라고 제가 표시해 놨어요. 삼국시대. 이게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이게 백제 아니면 신라입니다. 백제 아니면 신라인데 정확하게 이게 백제 것이다. 정확하게 이게 신라 것이다. 라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삼국시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 이 대표적인 반가 사용상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이제 우리 삼국시대의 고대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게 우리 삼국시대의 983호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일본에 있는 거예요. 일본 고류사 목조 미륵 반가 사유상입니다. 일본 국보의 1호예요, 1호. 자, 근데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무릎에 발을 올려놓는 거라든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가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일본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어. 어떻게 증명이 됐냐면은, 이 미륵 반가 사유상, 목조 비륵 반가 사유상을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이 손가락이 하나 부러졌습니다. 이게 목조, 나무거든요. 이 왼쪽에 있는 우리 거는 이제 청동이고, 이쪽 거는, 일본 거는 나무에 나무. 똑 부러지니까 이제 나무의 재질이 뭔가를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재질이. 분석을 해보니까, 요게 적송입니다. 적송. 적송, 우리가 춘향목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죠? 춘향목. 이 적송은 일본에서는 자라지가 못해요. 일본에서는. 이거는 우리나라 경북, 봉화 쪽, 요쪽에만 자라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요 불상은 우리나라 고려가 됐는, 백제가 됐는지 신라가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여튼 봉화 쪽에 있는 요 나무 적송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본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이제 추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일본에서는 부인을 합니다. 그래도. 근데 또 역사적인 기록이 또 하나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일본 사기를 보니까, 일본 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623년에 신라에서 불상을 가져와서 고려사에 모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고려사에. 그래갖고 그게 바로 요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때 요거는 이 삼국시대의 어떤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가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일본 시대로 전파된 건 이것뿐만 아니죠. 굉장히 많이 있죠. 증명된 게.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이상 제가 고대 문화 일본 전파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를 간단하게 보면은 제가 이런 내용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구석기 시대에는 주먹도끼, 신석기 시대에는 빗살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 거울, 고조선에는 이제 북방식 고인들, 요령식 동검, 미송리식 토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삼국시대 고구려는 이제 호우명 그릇, 영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실제로 신라 땅에서 발견됐지만은 이거는 다 고구려 유물이다라는 거고, 백제는 무령왕릉을 발견됨으로 인해서 우리 백제의 문화가 굉장히 찬란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한 그런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 바로 무령왕릉의 발견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금동대학로, 백제의 불교 문화가 굉장히 융성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백제의 금동대학로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금의 나라, 황금의 나라이기 때문에 황금으로 만든 많은 유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금관이다라고 해서 금관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실제로 무학대사 관련 빈 줄 알았는데 판독을 해보니까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였다라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금동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을 소개했고, 이런 문화가 일본에 이렇게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죠. 우리가 박물관이라든지 우리의 유물을 보면서 우리의 문화유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사랑하자는 겁니다. 배우고, 알고, 느끼면서 보고 사랑합시다 라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요 열린 학교가 우리 수강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족도 평가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이 의견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으면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강의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